저는 올해 72,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외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9살 손녀 하윤이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학교를 마친 하윤이가 딸 수진이 손을 잡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봐줘요. 회사 회의가 늦을 것 같아. 그래, 데리고 와. 손녀 봐주는 재미로 사는 걸. 하윤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이게 사는 맛이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갈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딸이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오면 하윤이는 마치 숨이 끊어질 듯 울어버리는 겁니다. 하윤아, 왜 그래? 할머니랑 재밌게 놀았잖아. 싫어, 집에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곤 손녀는 꼭 제 다리만 붙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고요. 엄마 혹시 하윤이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죠? 애가 엄마 집에서만 이래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 할머니 때문에 애가 우나? 하는 의심. 하지만 딸 속도 이해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제 집에 올 때는 천사처럼 밝은데 돌아갈 때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하윤아, 왜 가기 싫어? 외할머니 집이 그렇게 좋아? 아이의 대답은 더 이상했습니다. 응, 할머니 집 있으면 안 무서워. 안 무섭다? 누가? 뭐가?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는 걸까? 아니면 아이에게 무슨 착각이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만 명확했습니다. 하윤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한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우리 가족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윤이가 두려워하는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부러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여긴 무서워? 아니. 그럼 여기는? 아니. 그런데 아이가 딱 한 장소에서 움찔했습니다. 바로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긴 어두우니까 아이가 무섭겠지 단순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웃 김씨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언니, 요즘 언니네 집 낮에 자꾸 어떤 남자 그림자가 보이던데? 네,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봤어. 뒷마당 쪽으로 슬쩍 드나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이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분명 닫아두었던 창고 문이 살짝 열린 흔적, 냉장고에서 사라진 물 한 병, 제가 먹지 않은 빵 조각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흔적. 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제 집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가 씻으려고 욕실 앞에서 서성거리다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오늘도 있어. 근데 할머니 옆에 있으면 안 나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아, 그 아저씨가 누군데? 몰라, 얼굴이 무서웠어. 아이의 작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뒷마당 불을 끄고 조용히 창고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문 뒤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공기가 차가워져 손끝이 저릴 때쯤 창고 안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낮게 끄는 신음소리. 으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서히 창고 문 사이로 한 남자가 기어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옷은 더럽고 해져 있었으며 얼굴은 수염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누구야?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 그 눈, 그 체구. 5년 전 연락이 끊겼던 제 아들 종호였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제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빚도 많고 사고도 치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꾸 엄마 집이 생각나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집엔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뒷마당 창고에서 그냥 지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희미한 발소리, 사라진 음식, 손녀가 느꼈던 무서운 존재, 그리고 손녀는 그 모습을 몇 번 마주쳤던 것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윤이가 며칠 전에 나를 보고 울었어요. 나보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추하게 보여서 애가 겁먹었을까봐. 아들은 계속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라도 엄마 옆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건데. 다음 날 저는 딸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가? 그리고 잠시 뒤 딸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 오빠가 그렇게 된 건 우리 때문인 줄 알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왜 숨어 지냈대? 왜 우리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위 민호까지 모두 모여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짓은 안 할게. 딸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위도 말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윤이가 제 옷자락을 잡고 말했습니다. 외삼촌 이제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오열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채무 조정,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며 하나씩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잘못된 삶을 살아도 다시 살아가면 돼. 죽지 않은 게 엄마한텐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도 어느새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요즘은 외삼촌에게 손편지를 써주곤 합니다. 외삼촌 힘내라. 하윤이가 응원해. 저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가족은 때때로 서로를 오해하며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다시 끌어안는 존재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도, 얼굴을 숨길 만큼의 절망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가족이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울음은 때때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 우리는 울었고 그 울음은
다시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